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인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물가 상황 속에서 시중의 유동성이 더 풀리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죠. 네. 소상공인의 이제 손실 보상 이행을 하게 됐습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원하게 됐는데 이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자, 일단 예산의 그 총액부터 좀 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최대 규모인 59조 원을 편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전의 최대 규모는 2020년에 3차 추경, 당시에 35조 원 정도 편성을 했었거든요. 예. 이때하고 비교해도 24조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규모인데 그러면 어디에서 돈이 날 것이냐? 예.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내지 않고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원을 봤더니 올해 아마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가 53조 원 안팎이 예. 될 거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쓰고 남은 돈, 그리고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기존 예산에서 한 7조 원 정도를 아껴서 이걸로 큰 주머니를 만든 다음에 반드시 그 법적으로 상환하게 돼 있는 국채를 일부 갚고요. 예. 이게 한 9조 원 정도 빠져나갈 거고 지방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는 돈도 한 23조 원 빠져나가게 되면 일반 지출로 정말로 그 서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대략 36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이 가운데 현금으로 풀리게 되는 돈은 전체의 한 72% 정도 되는 26조 3천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초과 세수 규모가 이제 네. 44조 원으로 일단 계산했는데 이게 근데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더 거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네. 예측치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지도 조금 의문인데요. 그래서 아마 논박이 있을 거예요. 예.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회에서도 지선을 생각을 하면 민주당 역시 여러 가지로 증액을 하자 오히려 이런 입장이기는 예,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 남았던 그 초과 세수가 61조 4천억 원이고요. 예. 올해 남을 것으로 예상한다 밝힌 내용이 53조 3천억 원입니다. 예. 그러면 53조 원이라는 돈이 올해 예산 본 예산 총액이 600조 원을 약간 넘으니까 그거하고 비교해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렇죠. 올해 우리나라 국방 예산 총액이 55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국방 예산 전체하고 맞바꿀 정도의 규모의 초과 세수가 남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예. 계산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되물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예. 아직 거치지 않은 돈을 예상을 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다만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적자국채 발행 없이 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 이 부분에서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 예. 가구당 그리고 뭐 사업체당으로 봐도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아마도 밀린 그 가게세 내실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정의 형편을 피게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이건 집행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초과 세수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네. 공언했던 국채 발행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부담 덜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성으로 이제 풀리는 네. 추경이 26조 정도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금이 시장에 풀려서 유동성이 이제 커지면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매달 발표되고 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더 부추길 수가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만약에 국채 시장에 기존에도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에 네. 국채 물량이 추가로 쏟아지면 금리가 더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그 국채의 몸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여기 연동하는 금융채, 회사채 금리도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대출 금리를 좀 올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다. 이게 장점이라고 보면 일시에 큰 돈이 시장에 풀린다라고 했을 때는 물가를 자극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예. 이 돈을 푼다고 해서 이게 정말 소비에 쓰일 것이냐. 예. 가정에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건물주 계좌로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아, 있다는 거죠. 예. 그동안 그 처리하지 못한 급한 빚 이런 것들을 예. 탕감을 하면 시장에 풀리는 돈이 아마 고스란히 나가진 않겠습니다만 예.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른다. 그리고 원자재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서비스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비판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해서 나오는 얘기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최소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극되는 건 감안하고 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하죠. 예, 결국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경기를 부양하는 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입장인데 좀 그거를 고려했다는 발표였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뭐 물가도 오르지만 환율이 연일 지금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1,290원을 돌파한 적도 있었는데 곧 1,300원을 넘지 않느냐라는 관측인데 그런 적이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장중에 90원대를 한번 터치를 했는데 네네. 이거는 13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달러당 원화 값이 1,300원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이른바 천장을 열어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본다고 하면 수출을 잘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든지 예. 아니면 엔화나 유로화나 위안화 값이 좀 올라가줘서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좀 줄어들어야 하는데 어느 쪽으로도 우리가 지금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와중이거든요. 예. 중국이 봉쇄를 풀어야 위안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테니 위안 값이 좀 올라갈 테고요. EU도 지금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고 엔화 값도 2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인 데다가 예. 이들 나라 역시 달러 수요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 우리가 마음의 준비는 좀 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오름세가 계속되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급이죠. 결국은 철저히 수급인데 달러를 원하는 사람은 많고 예.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그런 그 구석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네. 우리나라가 수출 규모나 이런 것들을 세계 6위의 수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체력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 믿을 만한 자산이 무엇이냐. 달러를 원하는 나라, 원하는 기업, 개인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놓고 전 세계가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예. 만약에 엔이나 유로나 위안 같은 것들이 그래도 좀 믿을만 하다라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예. 달러 수요가 좀 분산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달러 말고 다른 돈들은 보아하니 믿을 수가 없다. 예. 지금 상황에서 가치를 믿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라 달러로 몰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은 당분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다만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아마도 여러 가지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들이 좀 정리가 된다고 하면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회복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좀 빠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워낙 지금 대외 요인들이 네. 크기 때문에 그 여파를 많이 받는 것이고 지금 근데 이런 위기라고 할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또 달러 강세가 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비 차원에서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 뭐 한미 통화 스와프를 재개해야 된다는 목소리인데 이게 별 효용이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한미 통화 스와프는 그러니까 통화를 스와프한다는 건 돈을 맞바꾼다는 예, 얘기거든요. 그렇죠. 약중 중앙은행에 그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씩 열어두고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약속한 환율로 서로 돈이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게 한다. 예. 그렇게 바꿔서 돈을 쓴다. 일종의 그 하나의 든든한 방어막이 되기는 하는데 예. 이게 지금 상황에서 주요한 약이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고 싶다고 미국이 해줄 거냐. 일단 이런 상황이 그걸 좀 전망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물론 경제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미국의 전략적인 이해도 있습니다만 네.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통화 수합을 했을 때가 두 번. 세계 금융위기 2008년 당시였고요. 그때 세계 14개 나라하고 통화 수합을 맺었는데 예. 사실은 기저 헷갈려 있는 건 그 통화 수합 하자고 하는 나라들도 급했지만 이 나라들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 미국 국채를 사서 들고 있었던 나라들이 달러가 귀하니 예. 이걸 시장에 던져서 달러를 사오면 미국 국채값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있었거든요.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도 사실은 굉장히 콧대 높은 상황에서 체결을 해 주었고
두 번째는 근자에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전 세계로 번져 나갈 때 네. 이때도 9개 나라하고 통화 수합을 체결했는데 역시 미국 그 금융 시스템에 부담이 될까 봐. 예. 근데 이런 것들 생각하면 지금 해줄지 일단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한다고 해도 이게 도움이 돼야 실효성이 있는 건데 상설 통화 수합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예. EU나 일본은 미국하고 상설 통화 수합이 되어 있거든요. 예. 상시 통화 수합이라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이 나라들 돈값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통화 수합 해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통화 수합을 어렵게 체결을 했는데 예. 이게 소용이 없다는 게 시장에 확인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환율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좀 남겨두어야 되고 이걸 지금 쓴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좀 더 신중하자. 신중론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을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또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될지도 또 관심인데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와서 국내 부동산 문제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이제 한시적으로 배제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주택자들이 수도권의 아파트 매물을 이제 내놓고는 있는데 오히려 지금 매물이 늘어났는데 이걸 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매매 수급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일단 실탄이 부족합니다. 아,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완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매물이 나오고 호가가 약간 줄어든다고 한들 그림에 떡인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교체 수요나 아니면 이사 수요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실질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고 다른 하나는 분위기를 보아하니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기대감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관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도 있고 실질적인 매수에 여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텐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한 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만 좁혀서 봐도요.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급 지수가 91. 한 주 전하고 비교를 해도 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4월부터 시계열로 보시면 숫자가 좀 재미있게 움직입니다. 4월 11일에 91이 나왔다가 그 다음 주에는 91.4, 또 그 다음 주에는 90.5로 떨어졌다가 5월 2일에는 91.1, 그리고 최근 통계는 91이거든요. 예. 숫자가 소폭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리락하네요. 횡보를 예. 하잖아요. 시장에 소위 말해서 간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예. 지역별로 온도차도 극심한 상황입니다. 일단 서울만 놓고 보자면 동남권, 서울의 이른바 강남 4구라고 하는 곳들이 모여있는 곳은 지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전 지역을 놓고 봐도 이 벨트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예. 반면에 우리가 흔히 강북이라고 부르는 고 강북 지역의 벨트에서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약한 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별 양극화 그리고 전국 단위로 봐도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매물이 나와도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게 정말 실매물로 네. 사기에는 좀 부족한 매물들이 나와서 그것이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수 있죠. 지금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에서 특히 종부세까지 회피하면서 빠르게 팔려고 하는 물량은 예. 아마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향후에 크게 메리트가 없는 물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비선호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비선호 인프라를 갖춘 곳 그런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도 아, 이걸 사서 나한테 투자로서나 향후에 그 기대 가치 이런 것들이 충분할까 고민을 하시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서로 극심하게 눈치를 보는 시장인데 다만 가격 메리트를 아마 주는 곳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종부세를 내기 전에 그 등기를 마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가격을 뭐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내려주는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 돈이 있어야 살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하고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예. 결국 매매 수급 지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전월세 시장은 수급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전세 수급 지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일단 이 시장에서의 어떤 이슈는 앞으로 8월부터 이제 사라지게 될 계약갱신 청구권이잖아요. 이제 임대차 3법이 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 나오는 매물들이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는 관측이 있어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 들어서 설문조사하고 통계를 종합해서 나온 숫자를 보면 기존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할 때 예. 보통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는데 예. 지역별로 뭐 집값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습니다만 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이다 이건 각오를 하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네. 지금 일단 그 서울 지역의 아파트 기준으로 전세 수급 지수를 보면 지난주가 128.2, 이번 주가 131.4입니다. 기준선이 100인데요. 100 위에 있으면 전세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급이 달린다는 얘기인데 지역별로도 보면 여전히 오르고 있다. 상당히 오름폭이 늘어난다. 이런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예. 영등포구, 서초구, 뭐 종로, 동대문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하락하는 지역은 정말 미미하게 하락을 한 기존에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 전세 물량은 귀하고요. 전세 예. 물량 가운데 일부는 양도세를 좀 회피하면서 팔려고 매물 시장으로 나가는 것들도 있고 네. 월세로 아예 돌아가는 그런 매물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 귀한 상황에서 전세 재계약을 해야 되는 분들이 늘어난다. 8월 네. 이후의 시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